수술비가 비싼데 꼭 수술해야 해요. 당장 내일 애들은 누가 봐요? 허리가 부러져 응급실에 실려온 엄마 앞에서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딸과 사위.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무료 가전제품 취급을 당한 60대 엄마의 피눈물. 나는 오늘부로 할머니직 사퇴한다는 말숙 씨의 통쾌한 참교육이 지금 시작됩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투명한 가을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말숙 여사는 여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형형색색 화려한 꽃무늬가 들어간 등산복을 꺼내 입는 그녀의 손길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산악회 회원들과 단풍놀이를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거울 앞에 선 말숙 씨는 립스틱을 꼼꼼하게 바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은퇴 후 찾아온 자유는 그녀에게 두 번째 청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야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니까요. 등산 배낭에 오이와 초콜릿, 그리고 친구들과 나눠 마실 따뜻한 커피까지 챙겨 넣는 그녀의 표정은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놓인 등산화를 신으려 허리를 굽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띠띠띠띠 하는 도어록 해제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평화롭던 말숙 씨의 아침을 깨트린 불청객은 다름 아닌 딸 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의 몰골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쌍둥이 유모차를 밀고 들어왔죠. 유모차 안에서는 쌍둥이 손주들이 경쟁하듯 악을 쓰며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진짜 미치겠어. 말숙 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아침부터 애들은 왜 데리고 왔어? 지영은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아침 믿었던 베이비시터 이모가 갑자기 관두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잠적해버렸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 회사에 가야 하는데 쌍둥이를 맡길 곳이 공중분해되어 버린 상황이었죠. 말숙 씨는 일단 우는 아이들을 유모차에서 꺼내 어르고 달래며 딸에게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등산 약속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딸의 저 처참한 꼴을 보고 참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말숙 씨는 산악회 총무에게 급한 일이 생겨 못 간다는 문자를 보내고 등산 배낭을 슬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지영은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키더니 말숙 씨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듯 절박했습니다. 엄마밖에 없어. 나 좀 살려줘. 말숙 씨는 불길한 예감에 슬그머니 손을 빼려 했지만 딸의 악력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엄마가 딱 1년만 애들 좀 봐줘. 내가 다른 사람 못 믿겠어서 그래. 말숙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 나이가 몇인데 쌍둥이를 보라고. 나 이제 좀 쉬면서 살려고 하는데. 말숙 씨의 거절에 지영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짜로 해달라는 거 아니야. 시터 이모한테 주던 돈 엄마한테 다 줄게. 월 300만 원. 아니, 보너스까지 챙겨줄게. 3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숙 씨의 자유와 건강이었습니다. 돈 필요 없다. 내 몸 성할 때 여행 다니고 운동하는 게 더 좋아. 말숙 씨가 단호하게 고개를 돌리자
지영은 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승진 심사 있는 거 알잖아. 이번만 잘 넘기면 과장 달고 연봉도 올라. 근데 애들 때문에 회사 잘리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딸의 입에서 나온 회사 잘린다는 말은 말숙 씨의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렸습니다. 평생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부모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죠. 그리고 주말은 무조건 쉬게 해줄게. 칼퇴근 보장하고. 응? 제발 엄마. 지영은 말숙 씨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사위 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마치 짠 것처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죠. 준호의 양손에는 큼지막한 회 접시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빈손으로 덜렁덜렁 오던 사위가 아침부터 처가에 그것도 귀한 선물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준호는 들어오자마자 말숙 씨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릴 기세로 넙죽 엎드렸습니다. 장모님, 오셨습니까? 아니, 계셨군요. 준호는 너스레를 떨며 과일 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장모님 좋아하시는 자연산 도미회 떠왔습니다. 아침에 수산시장 들러서 제일 좋은 놈으로다가요. 그는 말숙 씨의 어깨를 주무르며 온갖 아부를 쏟아냈습니다. 지영이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장모님밖에 없습니다. 남한테 애 맡기는 거 저도 불안해서 잠이 안 왔거든요. 말숙 씨는 아직 수락도 안 했는데 이미 기정사실로 몰고 가는 사위의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박서방. 나 아직 한다고 안 했다. 말숙 씨가 정색을 하자 준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모님, 저희 맞벌이에서 집도 넓히고 애들 좋은 학군도 보내야죠. 장모님 음식 솜씨 먹고 자라면 우리 애들도 장군감으로 클 텐데 딱 1년만 눈 딱 감고 도와주십시오. 평생 은혜 갚겠습니다. 말숙 씨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애원하는 딸, 무릎 꿇고 비는 사위,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방긋방긋 웃고 있는 쌍둥이 손주들. 거실 한편에 덩그러니 놓인 등산 배낭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저 가방을 메고 산에 오르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웃고 떠들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자식들의 저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고 나 몰라라 산으로 도망칠 만큼 말숙 씨의 심장은 모질지 못했습니다. 그래, 1년이다. 딱 1년만 고생하자. 내 새끼 승진한다는데 어미가 되어서 모른 척할 수가 있나. 말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포기한 자유에 대한 아쉬움과 자식에 대한 짠한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알았다. 1년이다. 그 대신 주말은 확실히 쉬게 해줘야 한다. 약속해라. 말숙 씨의 승낙이 떨어지자마자 거실의 공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영은 벌떡 일어나 말숙 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준호 역시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말숙 씨가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시는 사이 지영과 준호는 등 뒤에서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영이 윙크를 보내자 준호가 주먹을 쥐어 보이며 소리 없는 하이파이브를 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성공했다는 쾌재를 부르는 승리자들의 표정이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엄마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했다는 안도감과 돈 굳었다는 계산속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말숙 씨는 그 서늘한 미소를 보지 못한 채 현관에 두었던 등산 배낭을 들어 창고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툭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감옥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말숙 씨는 화려한 등산복 위에 칙칙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묵직한 아기띠를 동여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자유로운 꽃중년이 아니었습니다. 전투 준비를 마친 육아 전사의 모습이었죠. 거실에서는 다시 쌍둥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는 말숙 씨가 입고 있던 등산복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지영은 안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맘카페에 접속해 친정 엄마 육아 시 주의사항, 할머니 육아 10계명 같은 게시글을 검색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린터기에서 TV 보여주지 말 것, 가는 싱겁게 할 것 같은 수칙들이 적힌 종이가 징징거리며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그날 밤 말숙 씨의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산악회 총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말숙님, 오늘 결석해서 너무 아쉬워요. 단풍이 절정이라 사진 많이 찍었는데 구경하세요. 다음 주엔 꼭 봐요. 아름다운 단풍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지만 말숙 씨는 핸드폰을 쳐다볼 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가스불 앞에서 젖병을 삶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물방울들이 말숙 씨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김말숙 여사의 길고도 험난한 그리고 자유가 박탈된 일련의 서막이 그렇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지영의 집 거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모던하고 깔끔했던 인테리어는 온데간데 없고 알록달록한 육아 용품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점령해 버렸죠. 거실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아기 체육관이 요새처럼 버티고 있었고 소파 위에는 게다 만 빨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동도 트지 않은 깜깜한 시각에 말숙 씨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나온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젖병 소독기를 돌리고 이유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향긋한 모닝커피 냄새로 아침을 깨웠지만 지금은 비릿한 분유 냄새와 멸치 육수 냄새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가스불 위에서 보글거리는 이유식 냄비를 젓는 말숙 씨의 손목에는 굵은 파스가 훈장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복대, 무릎에는 보호대까지 마치 중장비를 착용한 공사장 인부 같은 차림새였죠. 6시 30분이 되자 지영이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A사 용지 한 장을 탁 붙여놓았습니다. 오늘의 할 일 앤드 쌍둥이 시간표. 거기에는 분유 시간, 이유식 메뉴, 낮잠 시간, 놀이 시간 등이 분 단위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대로 해줘. 요즘 애들 수면 교육 중이라 시간 어기면 안 돼. 지영은 출근 준비를 하며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엄마가 차려준 아침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서둘러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니 집안에는 다시 정막과 함께 쌍둥이의 칭얼거리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오전 10시 전쟁 같은 이유식 전쟁을 치르고 난 뒤였습니다. 말숙 씨는 욱신거리는 허리를 펴보려 잠시 소파 끝자락에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잠깐 눈이라도 붙일까 싶어 고개를 뒤로 젖히려는 찰나였습니다. 지지직. 엄마. 허공에서 기계음 섞인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숙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는 거실 책장 위에 놓인 하얀색 홈 카메라, 일명 베이비캠이었습니다. 카메라 렌즈 옆에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죠. 엄마, 지금 자려는 거 아니지? 애들 밥 먹이고 바로 재우지 말라니까.
소화시키고 놀아줘.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딸 지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말숙 씨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회사에 있는 딸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집안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내가 자려던 게 아니고 허리가 좀 아파서. 말숙 씨가 허공에 대고 변명을 해보았지만 기계는 대답 없이 윙윙거리며 카메라 렌즈를 좌우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교도소 감시탑에서 죄수를 감시하는 듯한 그 눈길에 말숙 씨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내 집도 아닌 딸네 집에서 내 딸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사는 꼴이라니. 말숙 씨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카메라 앞이라 표정 관리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다시 아이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말숙 씨는 첫 끼니를 해결할 짬이 났습니다. 식탁에 제대로 차려 먹을 시간도 없어 국그릇에 찬밥을 덩어리째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우두커니 서서 물에 만밥을 한 숟가락 뜨려는데 갑자기 쌍둥이 중 첫째가 얼굴을 붉히며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뿌웅 하는 소리와 함께 지독한 냄새가 거실을 덮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옆에 있던 둘째까지 덩달아 배에 힘을 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시에 터진 똥폭탄이었습니다. 말숙 씨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밥알이 둥둥 뜬 물그릇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니들이 상전이다. 밥은 무슨 밥이냐? 말숙 씨는 허겁지겁 물티슈와 기저귀를 챙겨 들고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한 녀석을 씻기고 나오면 다른 녀석이 울어대고 씻긴 녀석이 그새 토를 해놓고. 말숙 씨의 옷은 순식간에 아이들의 배설물과 토사물로 얼룩져 엉망이 되었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옷에 배어 코를 찔렀지만 갈아입을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오후가 다 지나갔습니다. 창밖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지만 딸 내외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7시면 오던 사람들이 8시가 넘고 9시가 되어도 소식이 없었죠. 말숙 씨가 참다 못해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아, 언제 오니? 애들 씻겨야 하는데 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못하겠다. 수화기 너머로는 시끌벅적한 소음과 함께 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엄마, 나 지금 회식 중이야. 부장님이 안 보내주는데 어떡해. 그냥 엄마가 좀 씻겨줘. 아, 그리고 오빠도 오늘 야근이래. 먼저 자요.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말숙 씨는 허무하게 끊긴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회식이라니. 야근이라니. 약속했던 칼퇴근 보장은 온데간데 없고 당연하다는 듯 초과 근무를 강요하는 태도에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꼬물거리는 손주들을 씻기지 않고 재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말숙 씨는 욱신거리는 허리를 부여잡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고 쭈그리고 앉아 아이 둘을 씻기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밤 10시 30분이 되어서야 도어록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말숙 씨는 소파에 기진맥진해서 앉아있다가 딸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오니? 밥은 먹었어. 힘없는 엄마의 목소리에도 지영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장난감들과 젖병들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엄마. 청소 좀 해놓지 이게 뭐야. 발 디딜 틈도 없잖아.
지영은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말숙 씨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오늘 밥 한 숟가락도 못 먹고 애들 봤다. 니들 똥 기저귀 치우느라 허리도 못 폈어. 근데 청소까지 하라고. 말숙 씨가 서운함을 토로하자 지영은 되려 정색을 하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우리 공짜로 부탁하는 거 아니잖아. 돈 받고 하는 거면 프로답게 해야지. 시터 이모님들은 청소랑 빨래까지 싹 다 해놓고 가셨어. 돈 받고 하는 거면. 딸의 그 차가운 한마디가 말숙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은 엄마가 아니라 돈으로 고용된 을일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시켜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러고 있는 줄 아니? 내 새끼 힘들까봐. 말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지영은 듣기 싫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 몰라, 나 피곤해 씻고 잘 거야. 엄마도 얼른 퇴근해. 아 참, 내일 아침엔 전복죽 좀 끓여줘. 속 쓰려. 쾅소리와 함께 방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후 사위 준호도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아직 안 가셨어요? 야근하고 왔더니 출출하네. 이거 컵라면인데 물 좀 부어주실래요? 야근이라던 사위에게서는 술 냄새 대신 짙은 PC방 냄새와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아마도 퇴근 후 PC방에서 시간을 때우다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말숙 씨는 사위의 뻔뻔한 얼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라면, 물을 부어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내일 또 볼 얼굴이라 꾹 참았습니다. 나간다. 애들 깬다. 조용히 해라. 말숙 씨는 도망치듯 딸네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땀에 젖은 말숙 씨의 몸을 감쌌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불 꺼진 창문들이 많았지만 지역 내 거실 창문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거실 천장에 달린 홈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겠죠. 말숙 씨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아픈 다리를 두드렸습니다. 무릎 보호대가 헐거워져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달력 앱을 켰습니다. 10월 25일. 약속한 1년이 지나려면 아직도 9개월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까마득한 숫자 앞에 말숙 씨의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말숙 씨의 그림자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당나귀처럼 처량해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오시면 그녀는 다시 저 감옥 같은 집으로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는 지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프로답게 하라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말숙 씨는 귀를 막고 종종 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달력의 숫자가 25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 말숙 씨가 유일하게 기다리던 날, 바로 월급날이었습니다. 비록 딸에게 받는 돈이지만 지난 한 달간 뼈 빠지게 일한 대가였기에 그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오전 내내 말숙 씨는 핸드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수시로 진동을 확인했습니다. 약속한 300만 원이 들어오면 우선 파스 값이며 기저귀 값으로 쓴 카드 값부터 메꾸고 남은 돈으로는 친구들에게 근사한 밥이라도 한 끼 사야겠다고 생각했죠. 오후 2시가 되자 드디어 딩동하는 반가운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말숙 씨는 설거지하던 고무 장갑을 벗어던지고 급하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앱을 연 말숙 씨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입금 이지영 150만 원. 숫자를 잘못 봤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 300만 원이 아닌 150만 원이었습니다. 동그라미 하나가 빠진 것도 아니고 정확히 반 토막이 나 있는 금액에 말숙 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말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딸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지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입금 확인했어. 그래, 확인했다. 근데 금액이 이상하구나. 왜 반만 들어왔니? 착오가 있었던 게냐? 말숙 씨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지만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올랐습니다. 지영은 한숨을 푹 내쉬며 미리 준비해 둔 듯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거. 엄마도 알다시피 요즘 금리가 장난 아니잖아. 이번 달에 아파트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올랐어. 관리비도 폭탄 맞았고. 그래서 내 돈을 깎았다는 거냐? 깎다니 섭섭하게. 그냥 이번 달만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 덜 보낸 거야.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오면 합쳐서 줄게. 엄마는 급한 돈 아니잖아. 우리 사정 좀 봐줘. 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당당함이 더 크게 묻어났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니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는 뻔뻔한 믿음이 깔려 있었죠. 말숙 씨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급한 돈이 아니라니요. 자신의 노동을 헐값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그마저도 제멋대로 깎아버리는 딸의 태도에 말숙 씨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다. 내가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숙 씨가 따지려 하자 지영은 바쁘다며 말을 잘랐습니다. 아, 엄마,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 집에 가서 얘기해. 끊어. 뚜뚜뚜.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말숙 씨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다 식탁 위에 엎어두었습니다.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내 노동의 가치가 고작 자식들의 대출 이자보다 못한 것인가 싶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며 사위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야근이다 회식이다 하며 늦게 들어오던 사람이 오늘은 해가 지기도 전에 칼퇴근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장모님, 다녀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유난히 들떠 있었고 그의 양손에는 거대한 택배 상자가 3개나 들려 있었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유명 낚시 브랜드 로고와 골프웨어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말숙 씨는 부엌에서 나오다 그 상자들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돈이 없어 장모 월급을 반 토막 냈다던 집구석에 저 값비싼 물건들이 배달되어 온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장모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서 상자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낚싯대인데 탄성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건 다음 주 라운딩 때 입을 골프복이고요. 준호는 새 옷을 몸에 대보며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택에 붙은 가격표가 얼핏 보였는데 3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말숙 씨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박서방, 자네 돈 없다지 않았나? 이번 달에 대출 이자가 올라서 내 돈도 못 준다던데 이건 다 무슨 돈으로 샀나? 말숙 씨가 참다 못해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준호는 씩 웃으며 능청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에이, 장모님. 이건 생활비랑 별개죠. 제가 그동안 용돈 아끼고 아껴서 비상금 모은 걸로 산 겁니다. 지영이 모르게 산 거니까 비밀로 해주세요. 준호는 윙크까지 날리며 말숙 씨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용돈을 모았다니요. 매달 적자라며 징징대던 사위가 자신을 위한 취미 생활에는 수백만 원을 펑펑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숙 씨는 부글거리는 속을 누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뻔뻔한 입을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딸 내 부부싸움으로 번질까봐 꾹 참았습니다. 준호는 택배 정리를 대충 마치고 소파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으로 게임을 시작하며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 배고프다. 장모님, 저녁은 뭐예요? 얼큰한 거 땡기는데 김치찌개 남은 거 없어요? 거기에 라면 사리 좀 넣어주시면 딱인데. 말숙 씨는 식탁에 행주를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쌍둥이와 씨름하느라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못 든 장모 앞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 타령을 하는 사위가 밉다 못해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밥통에 밥이 있다. 알아서 차려 먹어라. 나도 힘들다. 말숙 씨가 냉랭하게 대꾸하자 준호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사위가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고생했는데 너무하시네. 알겠습니다. 제가 차려 먹죠 뭐. 준호는 투덜거리며 주방으로 갔지만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요란할 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말숙 씨는 한숨을 쉬며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치찌개를 데우고 라면, 사리를 넣는 말숙 씨의 등 뒤로 준호의 경쾌한 게임 효과음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식사 도중 안방에서 자고 있던 쌍둥이가 깼는지 앙앙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라면을 후루룩거리며 고개만 빼꼼 내밀었습니다. 애들 깼나 보네. 장모님, 애들 좀 봐주셔야겠는데요. 저는 지금 손에 양념이 묻어서. 입가에 벌건 국물을 묻힌 채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는 사위. 말숙 씨는 그 모습을 쏘아보며 앞치마를 벗어 식탁 의자에 걸쳤습니다. 박서방, 네 자식이다. 네가 가서 좀 달래라. 밥 먹는 게 중요하냐, 애가 우는데. 하지만 준호는 젓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에이, 애들은 할머니 품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제가 가면 더 울어요. 부탁드려요, 장모님. 저 이거 불면 맛없어서 못 먹어요. 준호는 애교 섞인 말투로 책임을 떠넘기고는 다시 라면 그릇에 코를 박았습니다. 말숙 씨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런 철없는 인간에게 내 딸과 손주들을 맡겼다는 사실이 한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말숙 씨는 터벅터벅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우는 아이를 안아올리는 말숙 씨의 허리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났지만 거실의 사위는 라면 국물 마시는 소리에 묻혀 듣지 못했습니다. 말숙 씨가 아이를 겨우 다시 재우고 나오려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리고 지영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왔어? 밥 먹었어? 준호가 반갑게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말숙 씨는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 동태를 살폈습니다. 지영은 식탁에 앉아 준호가 새로 산 골프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신상 아니야? 예쁘다. 근데 돈 없다며 무슨 돈으로 샀어? 지영의 물음에 준호가 목소리를 낮춰 속닥거렸습니다. 쉿, 엄마 듣겠다. 이거 사실 이번에 보너스 나온 걸로 샀어. 당신 것도 샀지. 준호는 숨겨뒀던 또 다른 쇼핑백을 꺼내 지영에게 건넸습니다. 지영은 쇼핑백을 열어보더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대박.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오빠 최고다.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고 낄낄거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엄마한테 애 맡기고 라운딩 갈 수 있겠어? 준호가 묻자 지영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한테는 대충 둘러대면 돼. 돈 덜 줬으니까 미안해서라도 해줄 거야. 엄마는 우리밖에 모르잖아. 문틈으로 그 대화를 엿듣던 말숙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문틀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월급을 깎았다던 딸, 비상금으로 샀다던 사위. 모두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숙 씨는 가족이 아니라 적당히 구슬리고 속여서 이용해 먹기 좋은 호구일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우리밖에 모른다는 그 말이 이제는 끔찍한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말숙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믿음이자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모정의 붕괴였습니다. 말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 있던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꾹꾹 눌러 적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5일. 미지급 월급 150만 원. 사위 골프채, 딸 골프복.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말숙 씨의 피눈물이 섞인 복수의 장부였습니다. 거실에서는 딸과 사위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어두운 방 안의 말숙 씨는 소리 없는 오열을 삼키며 펜을 움직였습니다. 이날 밤 말숙 씨의 수첩에는 자식들에 대한 사랑 대신 차가운 계산과 분노가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일주일 중 말숙 씨가 가장 기다리던 금요일 저녁이 돌아왔습니다. 지옥 같았던 평일의 노동에서 잠시나마 해방되어 내 집 내 침대에서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죠. 말숙 씨는 쌍둥이를 재워놓고 거실 구석에 두었던 짐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일주일 동안 입었던 땀냄새 밴 옷가지들과 텅 빈 파스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허리에 찬 복대를 풀자 짓눌려 있던 살같이 벌겋게 부어오른 것이 보였습니다. 쓰라리고 아팠지만 내일은 늦잠을 잘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견딜만 했습니다. 말숙 씨는 현관 앞에 가방을 내놓고 딸 내외가 퇴근하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오후 7시가 조금 넘어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숙 씨는 현관으로 마중을 나가며 미리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왔니? 애들 방금 잠들었다. 나 짐 다 싸놨으니까 바로 갈게. 주말 동안 너희끼리 잘해봐라. 말숙 씨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밀린 드라마를 보며 맥주 한잔할 생각에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졌으니까요.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는 딸 지영과 사위 준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쭈뼛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한데 내일 집에 못 가실 것 같아. 말숙 씨는 신발을 신으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니? 주말은 무조건 쉬게 해준다며. 말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 갑자기 내일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이랑 골프 약속이 잡혔지 뭡니까? 이번 계약 성사 못 시키면 저 회사에서 입장이 아주 곤란해져서요. 또다시 회사 핑계였습니다. 말숙 씨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거래처 사장님이랑 약속이면 자네 혼자 가면 되지. 왜 지영이까지 가야 하나? 그게 사모님도 같이 나오신다고 부부 동반으로 보자고 하셔서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준호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말숙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더는 못한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말숙 씨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 하자 지영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으, 배야. 지영은 식은땀을 흘리는 척하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위경련이야. 준호가 호들갑을 떨며 지영을 부축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위경련 자주 와. 엄마가 안 도와주면 나 진짜 쓰러질지도 몰라.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응. 지영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엄마의 약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식이 아프다는데 매정하게 돌아설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숙 씨는 딸의 창백한 척하는 얼굴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준호는 옆에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장모님,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장모님 좋아하시는 온천 여행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약속합니다. 온천 여행. 그 말에 말숙 씨는 또 한 번 속는 셈 치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픈 딸을 두고 갈 수도 없었고 사위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려웠으니까요. 알았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다음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 말숙 씨는 현관에 내놓았던 가방을 다시 거실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 뒷모습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처량해 보였습니다. 등 뒤에서 지영과 준호가 주고받는 회심의 눈빛을 말숙 씨는 이번에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위경련이라던 지영은 언제 아팠냐는 듯 생생한 얼굴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역시 새로 산 골프복을 빼입고 들뜬 표정으로 골프채를 닦고 있었죠. 엄마, 우리 다녀올게. 애들 이유식은 냉장고에 있어. 저녁 늦게나 올 거니까 먼저 드세요. 두 사람은 쌍둥이가 깰까봐 조용히 하지만 잽싸게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말숙 씨는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황금 같은 주말이 또다시 독박 육아로 채워지게 생긴 것입니다. 거실에는 칭얼거리는 쌍둥이와 쌓여있는 설거지, 빨래 더미만이 말숙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숙 씨는 욱신거리는 허리를 두드리며 젖병을 물렸습니다. 그래, 내 새끼들 잘 살라고 내가 희생하는 거지. 다 늙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나.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말숙 씨는 식탁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낮잠에 든 틈을 타먹다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아 김치 한 조각을 올려 먹고 있었죠. 적막한 집안에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올려둔 말숙 씨의 스마트폰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지영의 SNS 알림이었습니다. 평소 딸의 소식이 궁금해 알림 설정을 해두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말숙 씨는 무심코 화면을 켰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날씨 좋은 날 필드에서 힐링 남편이랑 오랜만에 럽스타그램 해시태그 장어 맛집 해시태그 주말 데이트 해시태그 엄마 찬스. 사진 속 지영과 준호는 푸른 잔디밭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파서 죽을 것 같다던 지영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거래처 사장님이라던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먹음직스러운 장어구이와 복분자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말숙 씨를 감옥에 가둬놓고 둘만의 화려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숙 씨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바닥에 떨어지며 정적을 깼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물에 만찬밥이 덩그러니 놓여 있고 화면 속 딸 내외는 기름진 장어를 먹으며 웃고 있는 이 극명한 대비. 그것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선 인격적인 모독이었습니다. 엄마 찬스? 말숙 씨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늙은 어미의 등골을 빼먹는 것을 찬스라고 부르는 그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말숙씨는 배신감에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위경련이라며 배를 움켜쥐던 딸의 연기가 떠올라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에 놀란 쌍둥이가 잠에서 깨어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으앙. 한 놈이 울자 옆에 있던 놈도 덩달아 악을 쓰며 울어댔습니다. 말숙씨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아이들 울음소리에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 그녀는 비틀거리며 아이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두 아이가 얼굴이 벌개지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말숙씨는 아이들을 달래려 다가갔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길을 기다리는 손주들을 외면할 수 없어 그녀는 이를 악물고 두 아이를 동시에 안아 올리려 했습니다. 빨리 울음을 그치게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양팔에 아이 하나씩을 끼고 허리에 힘을 주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뚝! 말숙씨의 허리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듯한 둔탁하고도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시에 척추를 타고 벼락 같은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아! 말숙씨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매트 위로 굴러떨어져 다치지 않았지만 말숙씨는 달랐습니다. 하반신에 감각이 없고 허리를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꼼짝도 할 수 없게 된 말숙씨의 귓가에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왔습니다. 텅 빈 집,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숙씨는 고통 속에서 바닥을 기어 핸드폰을 찾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천장에 달려있는 홈 카메라뿐이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고통스러워하는 말숙씨의 모습을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준호야. 말숙씨가 신음 섞인 목소리로 자식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막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딸과 사위는 골프장에서 굿샷을 외치며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겠지요. 말숙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마룻바닥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비참함,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뼈저린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말숙씨는 바닥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쌍둥이의 울음소리와 말숙씨의 신음소리만이 공허하게 뒤섞이는 주말 오후,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그렇게 김말숙 여사의 허리와 함께 자식들을 향한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골프 라운딩을 마치고 돌아온 지영과 준호는 파김치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필드를 누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사람처럼 연기를 시작했죠. 아이고 허리야. 오늘 너무 무리했나 봐. 엄마, 우리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서 잘게. 지영은 씻지도 않은 채 안방으로 직행했고 준호 역시 장모님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영혼 없는 인사만 남기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말숙씨는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진 채 닫힌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말 내내 독박 육아에 시달린 건 자신인데 오히려 휴가를 다녀온 그들이 더 피곤해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바늘은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은 낮잠을 많이 잤는지 눈이 말똥말똥했고
땀과 침 범벅이 된 몸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말숙 씨는 욱신거리는 허리를 부여잡고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할미가 얼른 씻겨줄게. 뽀송뽀송하게 하고 자자. 말숙 씨의 허리에는 이미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통증이 만성이 되어 있었지만 아이들을 더러운 채로 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욕실로 들어선 말숙 씨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습기 찬 욕실 바닥은 어제 지영이 흘리고 간 린스 때문에 미끌미끌했습니다. 말숙 씨는 조심조심 발을 디디며 첫째를 욕조에 앉혔습니다. 허리를 굽혀 아이를 씻기는 동안 척추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을 찔렀지만 닦을 손이 없었습니다. 한 녀석을 씻겨 내보내고 다시 둘째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미 말숙 씨의 체력은 바닥난 상태였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둘째를 씻기고 수건으로 감싸 안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숙 씨가 몸을 일으키며 한 발을 내딛는 찰나 바닥에 남아있던 비누 거품을 밟고 말았습니다. 중심을 잃은 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말숙 씨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품에 안긴 손주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가 다치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생각에 말숙 씨는 아이를 가슴팍으로 꽉 끌어안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등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쿵! 둔탁하고 무거운 파열음이 욕실을 울렸습니다. 동시에 말숙 씨의 허리에서 뚝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차마 삼키지 못한 비명이 터져나왔고 놀란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욕실 타일 모서리에 허리를 정통으로 부딪힌 말숙 씨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척추를 내려친 듯한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마비시켰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고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위에서는 놀란 손주가 악을 쓰며 울고 있었지만 달래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말숙 씨의 입에서는 으으 하는 신음소리만 간신히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벌컥 열리고 지영과 준호가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애 울잖아. 욕실로 달려온 지영은 바닥에 쓰러진 엄마와 그 위에 엎어져 우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지영은 엄마의 상태를 살피기보다 먼저 아이를 낚아채듯 들어올렸습니다. 어머, 우리 애기.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지영은 아이의 몸을 이리저리 살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말숙 씨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말숙 씨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딸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지영아, 나 허리가. 하지만 지영은 아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표정을 싹 바꾸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진짜. 엄마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애 잡을 뻔했잖아. 바닥 미끄러운 거 몰라. 걱정이 아닌 원망이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다 쓰러진 늙은 어미에게 딸이 던진 첫마디는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준호 역시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쓰러진 장모를 내려다보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일어날 수 있으시겠어요? 준호는 손을 내밀어 부축하려 했지만 말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못 일어나겠다. 119 좀 불러다오. 말숙 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준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1분 1초가 급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119죠? 장모님이 욕실에서 넘어지셨는데요. 네, 의식은 있고요. 그냥 좀 못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준호는 건조한 목소리로 신고를 마치고는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구급차 온대. 근데 장모님 입원하시면 애들은 누가 봐? 그 말을 들은 지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다친 것보다 당장 내일 출근과 육아가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아, 몰라. 엄마 때문에 진짜 미치겠네. 내일 월요일인데 어떡하라고. 지영은 발을 동동 구르며 짜증을 냈습니다. 바닥에 누워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는 말숙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더 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 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말숙 씨의 상태를 살피고 목과 허리에 보호대를 채웠습니다. 환자분, 통증이 심하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척추 손상이 의심되니 조심해서 이동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말숙 씨를 서럽게 했습니다. 가족보다 남이 더 나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들것에 실려나가는 동안 말숙 씨는 간절한 눈빛으로 딸을 찾았습니다. 보호자로서 같이 가주기를, 손이라도 잡아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고 준호는 현관에 서서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동승 안 하십니까? 구급대원이 묻자 준호가 곤란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애들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요. 일단 먼저 가시면 저희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환자분 혼자 보내시게요? 상태가 안 좋으신데. 죄송합니다. 애들이 너무 어려서요. 준호는 끝까지 핑계를 대며 구급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들것이 구급차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뒷문이 닫히는 순간 말숙 씨는 차창 밖으로 딸 지영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보는 게 아니라 준호에게 무언가 격렬하게 따지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내일 육아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것이겠지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말숙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전 엄마밖에 없어라며 매달리던 딸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그 간절함은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자신은 그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말숙 씨의 낡은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금이 가 있었습니다. 산산조각 난 액정이 마치 말숙 씨의 마음 같아 보였습니다. 구급대원이 말숙 씨의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시죠? 금방 병원 도착하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자제분들도 금방 오실 거예요. 말숙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들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와서도 엄마 걱정보다는 병원비 걱정, 내일 애 봐줄 사람 걱정부터 하겠지요. 말숙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릿한 맛이 입안에 감돌았습니다. 육체적 붕괴는 정신적 각성을 불러왔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서늘한 깨달음이 고통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어두운 구급차 안 말숙 씨의 흐느낌만이 사이렌 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응급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뒤섞인 그곳은 마치 아수라장 같았습니다. 말숙 씨는 좁은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의 하얀 형광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통제를 맞았지만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은 여전히 다리를 타고 내려와 발가락 끝까지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홀로 남겨졌다는 고독감이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오는 내내, 그리고 이곳에 도착해서 각종 검사를 받는 동안 보호자인 자식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보호자분 언제 오시냐고 물을 때마다 말숙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저으며 금방 올 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지영과 준호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말숙 씨는 반가움에 몸을 일으키려다 비명과 함께 다시 쓰러졌습니다. 지영은 엄마에게 달려오기는커녕 원무과 접수대 앞에서 무언가 한참을 따지듯 묻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접수 절차나 비용 문제를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인 한 원장이 차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지영과 준호를 호출했습니다. 말숙 씨는 처치실 커튼 뒤에 누워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 소리는 얇은 천을 뚫고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요추 3번, 4번 압박 골절에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자칫하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의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말숙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엄마 걱정에 울지는 않을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사위 준호의 첫마디는 말숙 씨의 기대를 산산이 부수어 놓았습니다. 저기 선생님, 수술하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요? 이게 비급여 항목이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실비보험 청구는 다 되는 건가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장모에 대한 걱정보다 지갑 사정에 대한 우려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쳐서 마비가 올 수도 있다는데 돈 계산부터 하고 있는 사위의 태도에 의사조차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돈이 문제입니까? 지금 어머니가 걷지도 못하시게 생겼는데요. 의사가 혀를 차며 다그치자 이번에는 딸 지영이 나섰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수술하면 입원도 오래 해야 하고 재활도 해야 하잖아요. 당장 내일부터 저희 출근해야 하는데 애들은 누가 봐요? 지영의 논리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의 건강보다 자신의 출근과 육아 공백이 더 큰 문제라는 듯 따졌습니다. 그냥 주사 맞고 도수 치료 받으면서 통원하면 안 되나요? 엄마가 가게도 비우실 수 없는 형편이라서요. 지영은 잊지도 않은 가게 핑계까지 대며 수술을 피하려 했습니다. 말숙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베개로 흘러내렸습니다. 내 딸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나를 부려먹지 못할까봐 수술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커튼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는 칼이 되어 말숙 씨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정말 너무하시네요. 지금 환자분 허리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뼈가 내려앉을 정도로 고된 노동을 하신 흔적입니다. 도대체 연세 드신 분한테 무슨 일을 시키신 겁니까? 한 원장이 참다 못해 호통을 쳤습니다. 그제야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지영이 신경질적으로 커튼을 젖히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짜증과 곤란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들었지? 수술해야 한대. 아 진짜 미치겠네. 지영은 침대 옆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꼭 수술해야 해. 의사들은 원래 겁주려고 과장해서 말하잖아. 그냥 시술만 받고 집에 가면 안 돼. 나 당장 내일부터 시터 구할 수도 없단 말이야.
지영은 아픈 엄마 앞에서 자신의 사정만 늘어놓았습니다. 말숙 씨는 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준호도 슬그머니 들어와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장모님, 수술비랑 입원비까지 하면 1,000만 원은 깨지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준호는 말끝을 흐리며 말숙 씨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돈을 내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골프채를 사고 명품 옷을 살 돈은 있어도 장모의 수술비 낼 돈은 없다는 그들의 뻔뻔함에 말숙 씨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들에게 말숙 씨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고장나면 수리비가 많이 드는, 그래서 차라리 폐기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 낡은 가전제품에 불과했습니다. 말숙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내 돈으로 하마. 그 한마디에 병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지영과 준호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엄마 모아둔 돈 있어. 다행이다. 지영은 언제 짜증을 냈냐는 듯 엄마의 손을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역시 장모님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 저희가 나중에 형편 풀리면 꼭 갚겠습니다. 준호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굽실거렸습니다. 말숙 씨는 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 손길이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수술 동의서나 써라. 그리고 다 나가라. 나 쉬고 싶다. 말숙 씨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 어둠 속에서 말숙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가슴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우리 갈게. 내일 또 올게. 수술 잘 받아. 지영과 준호는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말숙 씨는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꺼이꺼이.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 이불을 물어뜯으며 울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늙고 병든 어미를 짐짝 취급하는 현실. 이것이 황혼 육아의 대가란 말입니까? 말숙 씨의 머릿속에서 엄마라는 이름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냥 김말숙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아픔을 참아내는 바보 같은 엄마는 오늘부로 죽었습니다. 병실의 차가운 기계음 소리에 맞춰 말숙 씨의 심장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꼬깃꼬깃한 수첩이 손에 잡혔습니다. 말숙 씨는 젖은 눈으로 그 수첩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육아 일기가 아니라 그녀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전쟁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말숙 씨의 마음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링거액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느낌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입원 첫날 지영이 잠시 들러 던진 말은 위로가 아닌 통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간병인 쓸 돈 없는 거 알지? 요즘 간병비가 하루에 15만 원이래. 엄마 정신력 강하니까 혼자 할 수 있지. 화장실 갈 때만 간호사님 불러. 딸은 엄마의 식판을 침대 테이블에 올려놓고는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며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숙 씨는 링거 바늘을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6인실 병동의 다른 침대에서는 자식들이 깎아주는 과일을 받아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달아요.
아이고, 내 새끼가 사온 건데 뭔들 안 달겠냐? 옆 침대 할머니와 며느리의 다정한 대화가 말숙 씨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말숙 씨는 커튼을 굳게 치고 돌아 누웠습니다. 자신이 낳은 것은 자식이 아니라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였음을 인정해야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병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김말숙. 네가 이게 무슨 꼴이고. 산악회 단짝 친구 최 여사였습니다. 양손 가득 곰국과 밑반찬이 든 보따리를 들고 나타난 최 여사는 말숙 씨의 앙상해진 얼굴을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이 미련한 여편네야. 내가 뭐라 캤노. 자식한테 올인하지 말라 안 했나. 기어이 이 사단이 나야 정신을 차리나. 최 여사의 등짝 스매싱이 날아왔지만 말숙 씨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매운 손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최 여사. 나 헛살았다. 진짜 헛살았어. 말숙 씨는 친구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딸 앞에서도 사위 앞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약한 모습을 친구 앞에서는 무장해제해버린 것이죠. 최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말숙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울지 마라. 눈물도 아깝다. 네가 흘린 눈물만큼 저것들한테 피눈물 흘리게 해주면 된다. 최 여사는 병실 밖으로 나가더니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남성, 최 여사의 조카이자 노동법 전문 변호사인 김 변호사였습니다. 이모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셨다고요. 김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에 말숙 씨는 마음을 추스르고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틈틈이 기록해두었던 육아, 노동 일지와 사비로 지출한 내역이 빼곡히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10월 25일 미지급 월급 150만 원. 기저귀 세팩 5만 원 결제. 11월 2일 사위 골프채 구입 확인. 내 돈은 없음. 김 변호사는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말숙 씨의 통장 입출금 내역과 대조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노동 착취이자 임금 체불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진단에 말숙 씨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주말 근무와 야간 수당까지 합치면 받지 못한 돈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고요. 김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혹시 따님 댁에 설치된 홈카메라 영상 확보하실 수 있으세요? 아주머니가 얼마나 고되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따님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 있으면 아주 유리합니다. 말숙 씨는 지영이 감시용으로 공유해 주었던 홈카메라 앱 아이디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앱을 켰습니다. 다행히 지영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지난 영상들을 확인하던 말숙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허리를 굽히고 기어다니며 걸레질을 하는 늙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는 사위에게 과일을 깎아다 바치는 모습, 딸에게 삿대질을 당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 자신이 노예처럼 부려지던 그 비참한 순간들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말숙 씨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영상들은 이제 그녀를 올가매던 사슬을 끊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변호사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이소. 내 돈, 내 건강, 내 시간 다 돌려받고 싶습니다. 말숙 씨는 김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는 그녀의 필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때 말숙 씨의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엄마, 퇴원 언제야? 시터 새로 구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깨져. 엄마 빨리 와서 애들 좀 봐줘. 우리 죽겠어. 딸의 카톡에는 엄마의 안부를 묻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 걱정, 자기들 힘든 걱정뿐이었습니다. 수술한 엄마를 다시 육아 전선으로 복귀시키려는 뻔뻔함에 말숙 씨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 내가 갈게 하며 안절부절 못했을 테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말숙 씨는 가차없이 읽음 표시를 남기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읽씹을 시전한 것이죠.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 전원 버튼을 눌러 꺼버렸습니다. 까맣게 변한 화면 위로 말숙 씨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서늘하고도 통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이 유난히 시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퇴원날 아침, 병실 창가로 쏟아지는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셨습니다. 말숙 씨는 2주간 입고 있던 칙칙한 환자복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가 챙겨온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와 트렌치 코트를 걸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허리가 굽은 늙은 보모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날 준비를 마친 우아하고 당당한 중년의 여인이었죠. 말숙 씨는 립스틱을 꼼꼼하게 바르며 입가에 번진 미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딸 지영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엄마, 퇴원 축하해. 근데 나 오늘 회의 있어서 데리러 못 가. 택시 타고 바로 우리 집으로 와. 빨래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애들 이유식도 다 떨어졌어. 오자마자 바로 좀 해줘. 문자를 읽는 말숙 씨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퇴원하는 엄마에게 고생했다. 쉬어라는 말은커녕 오자마자 일부터 시키려는 신보라니. 지영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수술을 받고 나면 예전처럼 다시 자기 집으로 와서 군말 없이 빨래를 하고 이유식을 만들 줄 알았던 것입니다. 말숙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빨래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내 인생의 빨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말숙 씨는 짐 가방을 챙겨 들고 원무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상세 내역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서류들은 보험금 청구용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청구할 피해 보상의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병원 로비로 나서자 익숙한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말숙 여사, 퇴원을 축하합니다. 최 여사가 큼지막한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일반 택시가 아닌 검은색 대형 콜밴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짐이 많은 여행객들이나 타는 공항 리무진 서비스였죠. 말숙 씨는 친구에게 윙크를 보내며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친구야. 덕분에 내 인생이 꽃길이네. 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고 짐을 실었습니다. 말숙 씨는 차에 올라타기 전 잠시 멈춰 서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될 반격의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했습니다. 말숙 씨는 카카오톡을 열어 새로운 단체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초대 멤버는 딸 지영, 사위 준호.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 연락처를 뒤져 사돈 어른 시어머니, 사돈 시아버지까지 모두 초대했습니다. 지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시댁에 흉잡히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톡방이 만들어지자마자 말숙 씨는
미리 김 변호사와 작성해둔 장문의 메시지를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청구서 김말숙 육아 노동임금 및 피해보상 청구. 미지급 월급 및 주말야간 수당 2,500만 원. 기저귀 및 분유 사비 지출 내역 300만 원. 척추골절 수술비 및 위자료 1,500만 원. 합계 4,300만 원. 메시지가 전송되자마자 숫자 1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이 메시지를 보고 경악하고 있을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말숙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홈 카메라에서 다운로드한 영상들, 딸이 소리 지르고 사위가 빈둥거리는 영상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는 통보를 날렸습니다. 위 금액이 3일 내로 입금되지 않을 시 변호사를 통해 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증거 자료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영아, 준호야. 나는 오늘부로 너희 엄마, 장모, 그리고 쌍둥이 할머니직 사퇴한다. 애들은 너희가 낳았으니 너희가 키워라. 더 이상 나를 찾지 마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말숙 씨의 손끝에서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참고 인내하고 희생했던 엄마라는 굴레가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지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가득 든 딸의 이름. 예전 같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받았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말숙 씨는 가차없이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이어 준호의 전화 그리고 사돈 어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지영이네 집은 그리고 사돈 댁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사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장모님이 미치셨나 봐요. 하며 아수라장이 되었겠지요. 말숙 씨는 미련 없이 휴대폰 전원 버튼을 꾹 눌러 껐습니다. 까맣게 변한 화면 위로 세상 그 누구보다 후련한 표정의 말숙 씨 얼굴이 비쳤습니다. 기사님, 출발합시다. 말숙 씨가 외치자 기사가 룸미러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사모님? 말숙 씨는 창밖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이요. 제일 빨리 가주세요.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콜벤이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병원 건물이 그리고 지영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곳은 이제 말숙 씨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과거의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말숙 씨는 가방을 열어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둑한 여행 자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돈은 남편이 남겨준 유산이자 말숙 씨가 노후를 위해 아끼고 아껴 모은 비상금이었습니다. 자식들 집 늘려줄 때 보태주려 했던 돈이었지만 이제는 오직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최 여사, 나 지금 떨린다. 소풍 가는 날보다 더 떨려. 말숙 씨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말하자 옆에 앉은 최 여사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떨릴 거 뭐 있노? 이제부터가 진짜 네 인생이다. 가서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춤도 추고 잘생긴 외국 할배들도 좀 만나고 그래라. 두 사람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숙 씨는 선글라스를 꺼내 꼈습니다. 검은 렌즈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더 이상 눈물로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팝송이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자유인 김말숙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목적지는 공항 그리고 그녀가 닿을 곳은 그 어디든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인생 여행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말숙 씨가 공항으로 향하는 콜밴 안에서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을 무렵 지영의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회사 회의 시간이었지만 지영은 테이블 밑으로 핸드폰을 확인했다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엄마가 만든 단톡방, 그리고 그곳에 올라온 청구서와 사퇴 선언. 그 내용은 지영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4,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청구 금액도 문제였지만 시댁 어른들까지 초대된 방에 자신의 치부가 담긴 영상들이 올라왔다는 사실이 그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지영은 황급히 회의실을 뛰쳐나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신호음뿐이었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얘야,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사돈이 올린 영상이 사실이야. 니들 장모님한테 저러고 살았니? 시어머니의 호통에 지영은 변명 한마디 못하고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이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단순히 삐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지영과 준호가 마주한 집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썩은 음식물 냄새와 기저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장난감과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발 디딜 틈조차 없었죠. 새로 구한 베이비시터 이모는 현관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왔어요. 애들은요? 지영이 다급하게 묻자 시터 이모는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6시 퇴근인데 8시가 다 됐잖아요. 추가 수당 주셔야겠네요. 이모는 돈부터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 내일부터 못 나와요. 이 집 애들 너무 보채서 감당이 안 되네요.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청천벽력 같은 통보였습니다. 아니, 이모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 더 드릴게요. 네. 준호가 매달려봤지만 이모는 매몰차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저 CCTV부터 떼세요. 사람 감시하는 집에서는 일 못합니다. 그리고 주말 근무는 무조건 더블이에요. 생각해보시고 연락하세요. 시터 이모는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지영과 준호는 망연자실하여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배고픈 쌍둥이가 악을 쓰며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야, 네가 좀 어떻게 해봐. 애들 밥은? 준호가 지영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영은 허겁지겁 주방으로 달려갔지만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말숙 씨가 채워놓던 밑반찬과 이유식 재료는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고 유통기한 지난 우유와 말라비틀어진 과일만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엄마가 다 해줬는데. 지영은 냉장고 문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그 빈자리가 태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배달 앱을 켰지만 결제 단계에서 한도 초과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동안 흥청망청 써댄 카드값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젠장,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장모님한테 돈 좀 줬으면 됐잖아. 준호가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뭐? 나 때문이라고? 오빠 골프채 산다고 돈 쓴 건 누군데? 엄마 돈 떼먹자고 한 건 오빠 아니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부싸움 소리에 놀란 쌍둥이들의 울음소리가 더 커져 집안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터 이모가 요구한 월급은 무려 450만 원이었습니다. 말숙 씨에게 주기로 했던, 하지만 주지 않았던 300만 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죠. 당장 현금이 없는 준호는 눈물을 머금고 애지중지하던 낚시 장비와 골프채를 중고 장터에 헐값으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지영 역시 명품 가방들을 팔아치우며 시터 비용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힘든 건 육아와 살림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된 몸으로 밀린 빨래와 청소를 해야 했고, 밤새 우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졸다가 상사에게 지적받기 일쑤였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결국 지영은 기대했던 승진 심사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김 대리가 과장 승진했어. 자네는 근태가 좀. 부장님의 통보를 듣고 지영은 화장실 변기에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를 희생시켜 얻으려 했던 승진도, 돈도, 가정의 평화도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서였습니다. 수신인 이지영, 박준호. 귀하의 임금 체불 및 손해배상건에 대하여. 법적인 용어들이 빼곡히 적힌 서류는 지영 부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준호는 지영에게 당장 엄마 집으로 찾아가서 빌라고 닥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둘러엎고 말숙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 우리가 잘못했어. 지영이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집 안에서는 인기척 하나 없었습니다. 이웃 주민이 나와 시끄럽다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쫓겨나듯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엉망이 된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칠째 치우지 못한 배달 용기들이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굴러다녔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윤기가 흐르던 마룻바닥과 향긋한 밥냄새가 나던 주방이 그리워졌습니다. 엄마. 지영은 무릎을 끌어안고 엄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줄 엄마는 이제 없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엄마 짐승처럼 부려먹다 버린 엄마는 이제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준호는 안방에서 카드사 독촉 전화를 받으며 쩔쩔매고 있었고 쌍둥이는 배고프다며 칭얼거렸습니다. 지영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갔습니다. 식은 밥을 물에 말아 아이들에게 먹이며 지영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지영 내 가족의 몰락은 처참하고도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찰나처럼 짧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영겁처럼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중해의 쪽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크루즈 선상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와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교향곡을 연주하는 듯 했죠. 그 그림 같은 풍경 속에 김말숙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베드에 편안하게 기대어 누워 선글라스 너머로 푸른 수평선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트로피컬 패턴의 드레스는 바닷바람에 살랑거렸고 한 손에 든 칵테일 잔에는 형형색색의 과일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그 초라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구릿빛으로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와 활기 넘치는 미소는 마치 10년은 젊어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옆자리에는 단짝 친구 최 여사가 선텐 오일을 바르며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 우리 진작 이러고 살 걸 그랬다. 최 여사의 감탄에 말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칵테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지난 세월의 쓴맛을 깨끗이 씻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내가 그동안 못에 씌었었나 보다.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좁은 집구석에서 지지고 볶고했으니 말숙 씨의 목소리에는 후회 대신 해방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숙 씨는 가방에서 엽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크루즈 여행 중 들렀던 그리스 산토리니의 파란 지붕이 인쇄된 예쁜 엽서였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딸 지영과 사위 준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그리고 일말의 미련조차 담지 않은 담백한 이별 통보였죠. 지영아, 준호야.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찾아서 너무 행복하다. 너희도 너희 힘으로 살아보니 인생 공부가 되지. 그게 진짜 삶이다. 말숙 씨는 잠시 펜을 멈추고 먼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지금쯤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자식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그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줄 유일한 길임을 알기에 말숙 씨는 덤덤하게 다음 문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청구한 돈은 변호사님 통해 입금해라. 10원이라도 비면 알지. 그리고 나는 당분간 한국 안 들어간다. 찾지 마라. 마침표를 찍는 말숙 씨의 손길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녀는 엽서를 우체통에 넣는 신용을 하며 허공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과의 과거에 보내는 작별 키스이자 자신의 새로운 미래에 보내는 축복의 키스였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서울의 낡은 아파트 거실이 비춰졌습니다. 대낮인데도 커튼이 쳐져 있어 어두컴컴한 집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바닥에는 벗어놓은 옷가지와 쓰레기들이 뒹굴고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날파리가 날아다녔습니다. 그 쓰레기장 같은 거실 한가운데 지영과 준호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은 머리를 며칠째 감지 않아 떡이 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준호 역시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노숙자나 다름없는 행색이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퉁퉁 불어터진 컵라면 2개와 김 변호사가 보낸 소송 안내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 카드값도 막히고 시터 이모도 그만둔대. 지영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며 괴로워했습니다. 몰라, 나도 미치겠어. 장모님이 진짜 소송까지 거실 줄 몰랐지. 회사에 급여 압류 들어오면 나 끝장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과 깨끗하게 정돈된 집안이 사무치게 그리울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쌍둥이가 배고프다며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식은 밥을 물에 말아 아이들에게 먹이며 그녀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떠나간 버스는, 아니 떠나간 엄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화면은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크루즈 선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쾌한 왈츠 음악이 흐르고 선상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무대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멋진 턱시도를 차려입은 외국인 노신사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May I have this dance?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 말숙 씨는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Yes, of course. 그럼요.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는 말숙 씨의 몸짓은 나비를 닮아 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할머니로 살면서 억눌러왔던 끼와 열정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빙글빙글 돌며 세상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억지로 꾸며낸 것이 아닌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브라보! 김말숙! 멋지다! 춤을 추는 말숙 씨의 독백이 파도 소리와 함께 깔렸습니다. 진작 이렇게 살걸.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누구를 위한 희생도 헌신도 아닌 오직 나 김말숙을 위한 삶을 살 거야.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와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크루즈는 황금빛 석양을 향해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마치 말숙 씨의 거침없는 인생 항해처럼 말이죠. 갈매기들이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듯 뱃머리 위를 날아올랐습니다. 말숙 씨는 바다를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소리쳤습니다. 김말숙 만세. 내 인생 만세. 그녀의 외침은 수평선 너머로 메아리쳐 퍼져나갔습니다. 최 여사가 다가와 말숙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말숙아, 다음엔 우리 세계 일주 어때? 콜. 무조건 콜이지. 두 중년 여성의 호탕하고 유쾌한 웃음소리가 지중해의 바람을 타고 멀리 퍼졌습니다. 화면은 행복에 겨워 춤을 추는 말숙 씨의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눈가에 잡힌 주름마저 아름답게 빛나는 그녀의 미소 위로 하얀 자막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자식은 짝사랑, 내 인생은 참사랑입니다. 당신의 화려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음악 소리가 서서히 작아지며 김말숙 여사의 통쾌하고도 감동적인 탈출기는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텅 빈 거실에 남겨진 딸 지영의 후회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은 자와 타인의 희생을 당연시했던 자의 결말은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자식의 짐을 내려놓고서야 비로소 내 인생의 파도를 타기 시작한 김말숙 씨. 뒤늦은 후회로 얼룩진 딸의 눈물과 당당한 엄마의 미소가 주는 교훈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네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소중한 하루를 응원하며 작은 세상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